나이 50부터는 친구가 많이 사라져 간다. 나이 들면 친구밖에 없다는 건 옛말이다. 가끔 속상할 때 말할 곳이 없어 그렇지 혼자가 제일 편하다. 젊었을 적엔 밤새는 줄도 모르고 수다 떨던 때도 있었다. 근데 나이 드니 다들 각자 인생 사느라 바쁘다. 나이 먹으니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인연 따라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게 바로 친구 아닐까? 인생 후반전에는 친구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근데 나이 들면 왜 주변에 사람이 점점 없어지게 될까?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사는 모습이 너무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릴 때는 몰라도 살다 보면 사회적인 위치와 능력이란 게 달라진다. 또 나이가 들면 자기 주장이 늘어나고 고집도 늘고 살아오면서 느낀 바가 다르다 보니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친구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옛 친구는 정리되는데 새 친구 사귈 기회는 없기 때문이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사라지는 건 자연의 이치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니 나이 50, 60이 넘어가면 굳이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연히 옆에 남아있는 사람만 챙기면 된다. 순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친구를 억지로 붙잡으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돈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다. 돈이 없으니 연락을 먼저 하기가 어려워진다. 살아온 환경과 인생에 따라서도 다르고 자식들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도 관계가 달라진다. 돈도 돈이지만 체력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나이 들고 보니 친구가 별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근데 그렇다면 아무도 만나지 말고 사는 게 맞을까? 이제부터는 책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에서 철학자들이 건네는 인생의 조언을 함께 배워보자. 친구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친구를 만들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다. 특히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관계를 잘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다. 서로의 경험이 다른 상황에서 오로지 편함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일 거다.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이해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함께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친구를 어떻게 만들고 또 지내야 할까? 친구가 되고 싶다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일종의 센스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무엇을 두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잘한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맹자는 세 가지를 말한다. 첫째, 나이가 많음을 내세우지 말 것. 둘째, 신분의 우위를 내세우지 말 것. 셋째, 친족의 우위를 내세우지 말 것. 참으로 신기하다. 수천 년 전에도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겪고 있는 문제를 겪었다니 말이다. 나이가 많다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자신의 직위가 높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라면서 자신의 친족관계에 우위를 뽐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단 한 명도 없을 거다. 맹자는 세 가지로 말했으나 사실은 단 하나의 화두를 우리에게 던진 것 아닐까? 그건 바로 친구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내세우려는 마음을 갖지 말 것이라는 거다. 나이가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배경이 든든하다고 자랑하는 순간 모든 인간관계가 끝이 나는 것이라는 사실, 이것만 알아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다가온다. 다가온 사람과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친구를 만들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도 인정한다. 당연히 어려운 일이니까. 하지만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세움을 덜어낸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존중해야 하며 결국 서로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절제와 배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간다면 어느새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로 가득해질 것이다. 맹자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주변부터 존중하고 배려해보면 어떨까? 상대방을 귀하게 여겼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존경일 테니까. 나이 40에 미움을 받는다면 끝장이다. 공자가 말했다. 나이 40에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면 끝장이다. 직장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의 고민은 이렇다. 젊은 직원들에게 업무에 대해 말할 때 섣부른 지식이나 질책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고. 말 한번 잘못했다간 바로 꼰대로 몰리기 때문이다.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선생님이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가르치려면
많이 조심해야 한다는 거다. 왜냐고? 잘하려고 하다가 자칫 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 조심해서 말하는 건 나쁘지 않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직장과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결국 사회적인 안전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다. 예를 들어보겠다.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싸운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과거라면 사람들이 나서서 말리려고 했겠으나 요즘에는 눈을 돌리거나 방관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다. 괜히 개입했다가 잘못하면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혹시 미움받을 용기가 실종되어서 아닐까? 하지만 미움받을 용기에 무작정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미움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며 일상의 모든 순간을 상대방에 맞서다 보면 돌아오는 건 존경 대신 회피 혹은 전쟁일 거다. 공자 역시 이를 경계했다. 마흔의 공자는 일종의 백수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학문적 깊이를 더하며 제자를 양성함에 힘썼다. 그리고 마흔을 넘어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허튼 유혹을 이겨낼 줄 알아야 한다. 상대방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일종의 잘못된 미움받을 용기와의 결별이 필요하다. 마흔에 필요한 것은 권위를 내려놓을 용기와 스스로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지 미움받을 용기는 아니다. 그렇다면 미움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공자는 다음의 4가지를 미움받는 사례로 들고 있다. 첫째, 남의 악함을 말하는 자를 미워한다. 둘째, 밑에서 윗사람을 회방하는 자를 미워한다. 셋째, 용기만 있고 예의가 없는 자를 미워한다. 넷째, 융통성 없는 자를 미워한다. 상대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상대방의 감추고 싶은 비밀까지 폭로하는 사람. 그래놓고는 왜?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라며 반문하는 융통성 제로의 사람. 상대방에 대해 기본적 예의도 없이 불순하고 교만하게 굴면서 스스로 용기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 등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난다. 정말 최악의 인간상 아닐까? 이제 우리는 공자가 말한 미움받을 짓을 혹시 범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면 외로움을 택하라. 질문과 대답은 배움과 성장의 가장 중요한 소통 방법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했음에도 상대방의 질문과 답변 수준이 현격히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순자의 대답은 냉정했다. 첫째, 질문하는데 예의가 없는 사람에게는 답변하지 말 것. 둘째, 늘 퉁명스럽게 답변하는 자에게는 굳이 질문하지 말 것. 즉, 말이 거친 사람으로부터 답을 듣지 말라는 뜻이다. 또, 늘 다투려는 기색이 있는 사람과는 아예 대화도 시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조용히 자기 일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이다. 특히 다수의 무례한 사람을 대해야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고객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로되는 말일 것이다. 순자에 의하면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 라고 권한다. 우리는 이제 누구와 말해야 할까? 누구로부터 배워야 할까? 배울 게 있는 사람과 대화해야 하고 배울 게 있는 사람으로부터 공부해야 한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고? 순자의 말에 의지하면 된다. 얼굴빛이 부드럽지 않은 사람, 즉 예의 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불쾌감을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이다. 물론 상대방의 답변이 퉁명스럽다고 무조건 그것을 거부하라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퉁명스러운 말이 혹시 내 실수 때문이라면 사과한 후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것이 좋고, 잘 모르겠다면 상대방에게 더 자세히 설명하거나 다시 질문해 보는 것이 좋다. 예의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대화를 지속하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거칠고 험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놔두고 피해야 한다. 굳이 함께 말을 할 이유가 없다. 예의 없는 사람, 퉁명스러운 사람, 거친 사람, 그리고 다투려고만 하는 사람과 말을 섞을 이유는 없다는 순자의 말처럼 우리도 할 이유가 없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다. 그때는 아예 관계 대신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도 삶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길일 것이다. 남의 허물을 지적할 자격.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만큼 오만하고 무식한 짓이 또 있을까?
상대방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모른 채 함부로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것은 하지 않음의 틀에서 절대적으로 없애야 할 악습이다.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가? 적당한 거리를 둔 채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 사랑은 질려서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혹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며 규정하는 것에 익숙하다면 아무리 상대방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질식시켜 죽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맹자는 특히 우리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에 대해 돌아보라고 권한다. 사실 말과 행동은 참 어렵다.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전달 과정을 연구한 한 학자에 의하면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사를 50% 정도만 표현하고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의사 중 30%만 이해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 중 고작 15%에 대해서만 이해하는 셈이니 말하는 사람이 10가지를 말해도 듣는 사람은 간신히 한두 개 정도만 알아듣는다는 셈이다. 하지만 한두 개만 알아듣고 나머지는 알아듣지 못한 채 끝나면 사실 다행 아닌가? 나머지 8개의 말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가? 자신을 거울 삼지 말고 주변을 거울 삼아야 하는 이유. 거울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건 일종의 겸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화해하며 잘 지내려고 한다면 이제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거기에서 자기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며 진리라고 믿으려 한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나 타인의 가치관은 무시하는 확증 편향을 지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자기는 물론 세상과 불화를 일으키면서 매일 불필요한 싸움을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를 잘 지켜보는 일이 아닐까. 주변 사람에게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한다. 묵자 역시 자신을 비춰보는 도구는 물보다는 사람이 더 유익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바삐 출근길에 나섰다가 거울을 보고 서둘러 옷 매무새를 고치는 것처럼 바삐 살다가 우리 주변의 사람을 거울로 삼아 불행을 고쳐야 한다. 나의 쓸모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 묵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다.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하다가 통째로 잃는다. 생각해보면 젊음은 찰나인 것 같다. 18, 20살이었던 때가 어제 같은데 훌쩍 30과 40을 지나 50을 만나고 나니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그때가 내리막의 시작이었음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는다. 영원한 왕자는 없으며 외형의 화려함 역시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그때는 잘 몰랐다. 우리는 공을 세우면 더 많은 공을 이루고 싶고 이룬 것을 바탕으로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일까?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를 경계했던 것 같다. 자기가 할 일을 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물러나라고 말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더 많은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깨달음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 하늘이 생각하는 도라는 것은 겨울이 가야 봄이 오듯 물러남이 있을 때 비로소 들어옴이 있음을 말하려 했던 것이다. 인생이 이와 같음에도 우리는 돈에 집착하고 명예를 추구하면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어리석은 인간은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하니 가진 것을 송두리째 잃을 수밖에 없다. 이미 부귀나 재물, 명예를 갖고 있다면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게 좋다. 대단한 업적을 쌓았다면 그 업적이 기억나지 않도록 처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자가 우리에게 조언하고자 하는 점이다. 나다움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도망쳐야 할 때가 있다. 맹자의 집은 묘지 근처였다고 한다. 맹자가 어렸을 때 묘지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놀고 뛰며 또한 물었다. 이에 맹자의 어머니는 생각했다. 이곳은 자식을 살게 할 곳이 아니다. 그리하여 시장 근처로 이사하였는데 맹자는 이제 장사꾼 흉내를 내며 놀았다.
맹자의 어머니가 또 생각했다. 여기도 자식을 살게 할 곳이 아니다. 이번엔 집을 학교 근처로 이사했다. 그러자 맹자는 예의를 갖추는 의식을 따라하며 놀게 되었다. 이에 비로소 맹자의 어머니가 안도했다. 참으로 나의 아들을 살게 할 만한 곳이다. 어쨌거나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생각하게 하는 바가 크다. 살아보니 알겠다. 어디에 사는지가 결국 자신을 만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주변의 사람들을 누구로 채우느냐가 나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 향기를 낼 수 있는 장소에 두고 있나? 아니면 악취를 내는 곳에 머물러 있나? 악취가 나는 곳에 자신을 두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서든 좋은 향기를 품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그늘을 주고 열매를 주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자신의 장소를 찾아야 한다. 쉰 냄새가 나서 파리가 들끓는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 좋은 곳에 살아야 한다. 좋은 사람이 많은 곳 말이다. 좋은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야 하고 좋은 사람들이 흔쾌히 다가올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좋은 곳에 살아야 하는 이유, 아니 좋은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나에게 무엇인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두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내가 약해지거나 삐뚤어지는 것을 막아 괜찮은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말이다. 나를 지키고 싶다면 도망쳐라. 나쁜 사람이 곁에 있다면, 누군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주위의 사람이 변할 것 같지 않다면 묵묵히 버티지 말고 도망가야 한다. 그런 다음 이제 좋은 사람이 있는 좋은 장소를 찾아라. 그래야 나다움을 지킬 수 있다. 지금 당신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나이가 들어간다. 40이 되고 50을 눈앞에 둔다. 나이가 들수록 홀가분해져야 할 텐데 실상은 그 반대다. 딱히 가진 게 많지도 않은데 뭔가 잃을까봐, 실패할까봐 자꾸 주저하게 되는 것 같다. 인생은 점점 길어지고만 있음에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서 머뭇거리고만 있는다. 하지만 이제 이전과 달리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살아도 괜찮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래도 괜찮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이 평범한 사실을 외면해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공부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에서 가져왔다. 나이를 좀 더 먹으면 사는 게 조금은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했던 날들도 있다. 하지만 삶이라는 게 그렇게 내 맘대로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누군가에게 매달려 내가 가야 할 길을 묻고 싶었던 적도 많았다. 하지만 현실에서 인생 선배를 찾기란 참 어려운 법이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은 사라져가고 길을 물을 사람조차 없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의 삶을 살았던 철학자들에게서 방법을 구하려 했다. 나이가 들수록 왜 배워야 하는지, 돈과 명예가 있어도 공허하고 외로운 이유는 뭔지, 이제 조금은 어깨에 짐을 내려놓아도 좋은지, 책 속의 철학자들에게서 답을 찾았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지 내 나름의 답도 얻게 되었다. 동양 철학 공부를 통해 마음 공부를 하면서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가꾸어 나가고 싶은 분들은 책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를 한 번쯤 읽어볼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다. 나이 50부터는 친구가 많이 사라져간다. 나이 들면 친구밖에 없다는 건 옛말이다. 가끔 속상할 때 말할 곳이 없어 그렇지 혼자가 제일 편하다. 젊었을 적엔 밤새는 줄도 모르고 수다 떨던 때도 있었다. 근데 나이 드니 다들 각자 인생 사느라 바쁘다. 나이 먹으니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인연 따라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게 바로 친구 아닐까? 인생 후반전에는 친구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근데 나이 들면 왜 주변에 사람이 점점 없어지게 될까?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사는 모습이 너무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릴 때는 몰라도 살다 보면 사회적인 위치와 능력이란 게 달라진다. 또 나이가 들면 자기 주장이 늘어나고 고집도 늘고 살아오면서 느낀 바가 다르다 보니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친구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옛 친구는 정리되는데 새 친구 사귈 기회는 없기 때문이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사라지는 건 자연의 이치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니 나이 50, 60이 넘어가면 굳이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연히 옆에 남아있는 사람만 챙기면 된다. 순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친구를 억지로 붙잡으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돈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다. 돈이 없으니 연락을 먼저 하기가 어려워진다. 살아온 환경과 인생에 따라서도 다르고 자식들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도 관계가 달라진다. 돈도 돈이지만 체력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나이 들고 보니 친구가 별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근데 그렇다면 아무도 만나지 말고 사는 게 맞을까?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부터는 책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에서 철학자들이 건네는 인생의 조언을 함께 배워보자. 친구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기억해야 할 3가지. 친구를 만들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다. 특히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관계를 잘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다. 서로의 경험이 다른 상황에서 오로지 편함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일 거다.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이해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함께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친구를 어떻게 만들고 또 지내야 할까? 친구가 되고 싶다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일종의 센스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무엇을 두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잘한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맹자는 3가지를 말한다. 첫째, 나이가 많음을 내세우지 말 것. 둘째, 신분의 우위를 내세우지 말 것. 셋째, 친족의 우위를 내세우지 말 것. 참으로 신기하다. 수천 년 전에도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겪고 있는 문제를 겪었다니 말이다. 나이가 많다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자신의 직위가 높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라면서 자신의 친족관계에 우위를 뽐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단 한 명도 없을 거다. 맹자는 3가지로 말했으나 사실은 단 하나의 화두를 우리에게 던진 것 아닐까? 그건 바로 친구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내세우려는 마음을 갖지 말 것이라는 거다. 나이가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배경이 든든하다고 자랑하는 순간 모든 인간관계가 끝이 나는 것이라는 사실, 이것만 알아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다가온다. 다가온 사람과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친구를 만들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도 인정한다. 당연히 어려운 일이니까. 하지만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세움을 덜어낸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존중해야 하며 결국 서로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절제와 배려, 이 2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간다면 어느새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로 가득해질 것이다. 맹자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주변부터 존중하고 배려해보면 어떨까? 상대방을 귀하게 여겼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존경일 테니까. 나이 40에 미움을 받는다면 끝장이다. 공자가 말했다. 나이 40에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면 끝장이다. 직장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의 고민은 이렇다. 젊은 직원들에게 업무에 대해 말할 때 섣부른 지식이나 질책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고. 말 한번 잘못했다간 바로 꼰대로 몰리기 때문이다.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선생님이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가르치려면 많이 조심해야 한다는 거다. 왜냐고? 잘하려고 하다가 자칫 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 조심해서 말하는 건 나쁘지 않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직장과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결국
사회적인 안전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다. 예를 들어보겠다.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싸운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과거라면 사람들이 나서서 말리려고 했겠으나 요즘에는 눈을 돌리거나 방관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다. 괜히 개입했다가 잘못하면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혹시 미움받을 용기가 실종되어서 아닐까? 하지만 미움받을 용기에 무작정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미움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며 일상의 모든 순간을 상대방에 맞서다 보면 돌아오는 건 존경 대신 회피 혹은 전쟁일 거다. 공자 역시 이를 경계했다. 마흔의 공자는 일종의 백수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학문적 깊이를 더하며 제자를 양성함에 힘썼다. 그리고 마흔을 넘어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허튼 유혹을 이겨낼 줄 알아야 한다. 상대방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일종의 잘못된 미움받을 용기와의 결별이 필요하다. 마흔에 필요한 것은 권위를 내려놓을 용기와 스스로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지 미움받을 용기는 아니다. 그렇다면 미움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공자는 다음의 4가지를 미움받는 사례로 들고 있다. 첫째, 남의 악함을 말하는 자를 미워한다. 둘째, 밑에서 윗사람을 회방하는 자를 미워한다. 셋째, 용기만 있고 예의가 없는 자를 미워한다. 넷째, 융통성 없는 자를 미워한다. 상대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상대방의 감추고 싶은 비밀까지 폭로하는 사람. 그래놓고는 왜?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라며 반문하는 융통성 제로의 사람. 상대방에 대해 기본적 예의도 없이 불순하고 교만하게 굴면서 스스로 용기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 등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난다. 정말 최악의 인간상 아닐까? 이제 우리는 공자가 말한 미움받을 짓을 혹시 범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면 외로움을 택하라. 질문과 대답은 배움과 성장의 가장 중요한 소통 방법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했음에도 상대방의 질문과 답변 수준이 현격히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순자의 대답은 냉정했다. 첫째, 질문하는데 예의가 없는 사람에게는 답변하지 말 것. 둘째, 늘 퉁명스럽게 답변하는 자에게는 굳이 질문하지 말 것. 즉, 말이 거친 사람으로부터 답을 듣지 말라는 뜻이다. 또, 늘 다투려는 기색이 있는 사람과는 아예 대화도 시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조용히 자기 일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이다. 특히 다수의 무례한 사람을 대해야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고객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로되는 말일 것이다. 순자에 의하면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 라고 권한다. 우리는 이제 누구와 말해야 할까? 누구로부터 배워야 할까? 배울 게 있는 사람과 대화해야 하고 배울 게 있는 사람으로부터 공부해야 한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고? 순자의 말에 의지하면 된다. 얼굴빛이 부드럽지 않은 사람, 즉 예의 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불쾌감을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이다. 물론 상대방의 답변이 퉁명스럽다고 무조건 그것을 거부하라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퉁명스러운 말이 혹시 내 실수 때문이라면 사과한 후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것이 좋고, 잘 모르겠다면 상대방에게 더 자세히 설명하거나 다시 질문해 보는 것이 좋다. 예의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대화를 지속하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거칠고 험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놔두고 피해야 한다. 굳이 함께 말을 할 이유가 없다. 예의 없는 사람, 퉁명스러운 사람, 거친 사람, 그리고 다투려고만 하는 사람과 말을 섞을 이유는 없다는 순자의 말처럼 우리도 할 이유가 없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다. 그때는 아예 관계 대신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도 삶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길일 것이다. 남의 허물을 지적할 자격.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만큼 오만하고 무식한 짓이 또 있을까? 상대방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모른 채 함부로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것은 하지 않음의 틀에서 절대적으로 없애야 할 악습이다.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가? 적당한 거리를 둔 채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 사랑은 질려서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혹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며 규정하는 것에 익숙하다면 아무리 상대방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질식시켜 죽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맹자는 특히 우리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에 대해 돌아보라고 권한다. 사실 말과 행동은 참 어렵다.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전달 과정을 연구한 한 학자에 의하면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사를 50% 정도만 표현하고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의사 중 30%만 이해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 중 고작 15%에 대해서만 이해하는 셈이니 말하는 사람이 10가지를 말해도 듣는 사람은 간신히 한두 개 정도만 알아듣는다는 셈이다. 하지만 한두 개만 알아듣고 나머지는 알아듣지 못한 채 끝나면 사실 다행 아닌가? 나머지 8개의 말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가? 자신을 거울 삼지 말고 주변을 거울 삼아야 하는 이유. 거울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건 일종의 겸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화해하며 잘 지내려고 한다면 이제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거기에서 자기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며 진리라고 믿으려 한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나 타인의 가치관은 무시하는 확증 편향을 지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자기는 물론 세상과 불화를 일으키면서 매일 불필요한 싸움을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를 잘 지켜보는 일이 아닐까. 주변 사람에게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한다. 묵자 역시 자신을 비춰보는 도구는 물보다는 사람이 더 유익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바삐 출근길에 나섰다가 거울을 보고 서둘러 옷 매무새를 고치는 것처럼 바삐 살다가 우리 주변의 사람을 거울로 삼아 불행을 고쳐야 한다. 나의 쓸모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 묵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다.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하다가 통째로 잃는다. 생각해보면 젊음은 찰나인 것 같다. 18, 20살이었던 때가 어제 같은데 훌쩍 30과 40을 지나 50을 만나고 나니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그때가 내리막의 시작이었음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는다. 영원한 왕자는 없으며 외형의 화려함 역시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그때는 잘 몰랐다. 우리는 공을 세우면 더 많은 공을 이루고 싶고 이룬 것을 바탕으로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일까?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를 경계했던 것 같다. 자기가 할 일을 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물러나라고 말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더 많은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깨달음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 하늘이 생각하는 도라는 것은 겨울이 가야 봄이 오듯 물러남이 있을 때 비로소 들어옴이 있음을 말하려 했던 것이다. 인생이 이와 같음에도 우리는 돈에 집착하고 명예를 추구하면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어리석은 인간은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하니 가진 것을 송두리째 잃을 수밖에 없다. 이미 부귀나 재물, 명예를 갖고 있다면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게 좋다. 대단한 업적을 쌓았다면 그 업적이 기억나지 않도록 처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자가 우리에게 조언하고자 하는 점이다. 나다움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도망쳐야 할 때가 있다. 맹자의 집은 묘지 근처였다고 한다. 맹자가 어렸을 때 묘지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놀고 뛰며 또한 물었다. 이에 맹자의 어머니는 생각했다. 이곳은 자식을 살게 할 곳이 아니다. 그리하여 시장 근처로 이사하였는데 맹자는 이제 장사꾼 흉내를 내며 놀았다. 맹자의 어머니가 또 생각했다. 여기도 자식을 살게 할 곳이 아니다. 이번엔 집을 학교 근처로 이사했다. 그러자 맹자는 예의를 갖추는 의식을 따라하며 놀게 되었다.
이에 비로소 맹자의 어머니가 안도했다. 참으로 나의 아들을 살게 할 만한 곳이다. 어쨌거나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생각하게 하는 바가 크다. 살아보니 알겠다. 어디에 사는지가 결국 자신을 만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주변의 사람들을 누구로 채우느냐가 나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 향기를 낼 수 있는 장소에 두고 있나? 아니면 악취를 내는 곳에 머물러 있나? 악취가 나는 곳에 자신을 두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서든 좋은 향기를 품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그늘을 주고 열매를 주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자신의 장소를 찾아야 한다. 쉰 냄새가 나서 파리가 들끓는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 좋은 곳에 살아야 한다. 좋은 사람이 많은 곳 말이다. 좋은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야 하고 좋은 사람들이 흔쾌히 다가올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좋은 곳에 살아야 하는 이유, 아니 좋은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나에게 무엇인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두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내가 약해지거나 삐뚤어지는 것을 막아 괜찮은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말이다. 나를 지키고 싶다면 도망쳐라. 나쁜 사람이 곁에 있다면, 누군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주위의 사람이 변할 것 같지 않다면 묵묵히 버티지 말고 도망가야 한다. 그런 다음 이제 좋은 사람이 있는 좋은 장소를 찾아라. 그래야 나다움을 지킬 수 있다. 지금 당신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나이가 들어간다. 40이 되고 50을 눈앞에 둔다. 나이가 들수록 홀가분해져야 할 텐데 실상은 그 반대다. 딱히 가진 게 많지도 않은데 뭔가 잃을까봐, 실패할까봐 자꾸 주저하게 되는 것 같다. 인생은 점점 길어지고만 있음에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서 머뭇거리고만 있는다. 하지만 이제 이전과 달리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살아도 괜찮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래도 괜찮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이 평범한 사실을 외면해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공부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에서 가져왔다. 나이를 좀 더 먹으면 사는 게 조금은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했던 날들도 있다. 하지만 삶이라는 게 그렇게 내 맘대로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누군가에게 매달려 내가 가야 할 길을 묻고 싶었던 적도 많았다. 하지만 현실에서 인생 선배를 찾기란 참 어려운 법이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은 사라져가고 길을 물을 사람조차 없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의 삶을 살았던 철학자들에게서 방법을 구하려 했다. 나이가 들수록 왜 배워야 하는지, 돈과 명예가 있어도 공허하고 외로운 이유는 뭔지, 이제 조금은 어깨에 짐을 내려놓아도 좋은지, 책 속의 철학자들에게서 답을 찾았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지 내 나름의 답도 얻게 되었다. 동양 철학 공부를 통해 마음 공부를 하면서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가꾸어 나가고 싶은 분들은 책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를 한 번쯤 읽어볼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다.